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현지 시간 7일, 한국 시간으로는 8일 오전으로 하루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불발되면 이란의 모든 걸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먼저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미국 동부 시간 화요일 저녁 8시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에 대한 발전소 공격을 유예한 협상 시한을 6일에서 7일로 하루 연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란이 7일 저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은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할 거라고 경고하면서 공격 유예 시한을 지금까지 3차례 연장했습니다.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We have not hit their oil, even though that's the easiest target of all.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모든 걸 날려버릴 거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란과는 결승선에 도달하는 일이 없다며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거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내비쳤습니다. 이란의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협상 진전 소식은 들리지 않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일부 합의만 이뤄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t is a very complicated process, but I think it starts maybe with something narrower with regards to the strait, and then diplomacy can build on that to try to resolve some of the underlying issues. 협상 시한을 하루 연장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확정과 전략적 목표 수정의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초가 이란 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후 통첩 시한을 화요일 오후 8시로 못 박으면서 더 이상 물러서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F-15 조종사를 구출하고 인질 리스크도 사라진 상태여서 이번엔 실제 타격이 강행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번 시한을 미루며 말만 앞서고 항상 물러난다는 타코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결국 지옥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실종됐던 미군 F-15 조종사가 구출되면서 인질 리스크라는 마지막 족쇄가 풀렸습니다. 반복된 위협과 철회로 종이 호랑이라는 비판이 정점에 달한 상황도 트럼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폭격이란 결과를 보여줘야만 하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이번엔 아예 화요일을 발전소와 교량의 날로 명명하며 명분 쌓기도 끝냈습니다. 단순 엄포를 넘어 파괴할 대상을 전 세계에 공표함으로써 충분히 경고했고 시간도 주었다는 도덕적 면죄부를 미리 확보했습니다. I think what it does tell us is that we're not going to see a US withdrawal within days. At a minimum, I would expect 2 weeks. 이란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요구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지옥의 문이 미국을 향해 열릴 것이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강도 압박이 오히려 이란 보수 강경파가 결집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일상화된 위협 속에 이란 정권의 통제력은 여전히 공고해 단순 폭격만으론 항복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If anything, the signs at the moment don't all go in that direction, if you see what I mean. Iran looks pretty resilient at the moment. 실제 타격이 강행될 경우 전 세계는 3차 오일 쇼크급 경제 재앙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 폭등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위협하는 독약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퇴로 없는 강대강 충돌만이 남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제시한 이 협상 시한을 앞두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방전이 더 격화하면서 양측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혁명수비대 정보수장이 사망하고 제약, 문화시설까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동 현지에 가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합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입니다. 예, 지금 조특파원 나가 있는 그 요르단에서도 이란 공격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현지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전쟁 발발 후 제가 요르단에 체류한 지 오늘로 30일이 됐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란 미사일이 요르단 상공을 지나면서 공습 사이렌이 수시로 울리고 있습니다. 또 미사일이 먼저 요격된 뒤에 공습 경보가 뒤늦게 울린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언제 어디서 파편이 못 떨어질지 몰라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오전과 오후에 2차례 사이렌이 울렸는데 오후 경보 발령 후 이란 미사일을 감지했다는 이스라엘군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요르단을 직접 겨냥한 공격도 잇따르면서 요르단 당국은 지금까지 요격된 미사일 파편에 맞아 2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59채와 차량 31대가 파손됐고 공공장소가 영향을 받은 사건은 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이란이 요르단 주요 교량 3개와 미국 관련 시설들을 표적으로 지목한 뒤에도 이처럼 미사일이 날아들면서 전쟁 초기보다 훨씬 더 불안한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군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에서 12개의 도시를 상대로 대규모 파상 공습을 오늘 진행했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은 이번 공습에 이란 전역에서 34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수장이 사망했다고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이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칼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혁명수비대가 민간인을 공격했으니 테러리스트들의 수장을 하나하나 추적해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 정부는 지금까지 전국 제약 의료장비 부문에서 산업시설 24곳이 피해를 받고 박물관과 유적 131곳이 공격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오늘 이스라엘을 상대로 여러 차례 파상 공습을 벌였는데요.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의 주거용 건물이 공격받아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기로는 미국하고 이란이 각각 45일간의 휴전을 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란의 대규모 보복 공격 가능성 때문에 긴장감이 여전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란군이 오늘 또다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민간시설 공격이 반복되면 파괴력이 훨씬 더 큰 보복 공격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요구에 불응하면 이란의 발전시설과 교량 등 민간시설을 공격하겠다고 하자 맞대응을 공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현재 또다시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있어서 저희가 안쪽으로 대피를 하면서 방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군은 다음 단계 공격과 보복 작전은 훨씬 더 광범위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최근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미국 테크 기업들이 투자한 시설과 석유 화학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또 B1 다리 피격에 따른 잠재적 보복 공격 대상으로 주변국의 주요 교량들을 지목했는데요. 쿠웨이트의 해상 교량,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을 잇는 킹 파드 코즈웨이 다리, 아랍에미리트 셰이크 자이드와 셰이크 칼리파 교량, 그리고 이곳 요르단의 압둔 다리와 킹 후세인 교량이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바와 같이 공습 사이렌이 이곳 암만 도심에 또다시 울려 퍼지고 있어서 이곳에도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예, 요르단에도 오늘 하루 몇 차례 지금 공습 경보가 울렸는데 지금 마침 또 기자 연결하는 과정에서 또 울렸습니다. 좀 안전하게 좀 대기를 하기 바랍니다. 조특파원.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제시한 이 협상 마감 시한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 걸프 국가들도 초긴장 상태에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공격에 맞서 실제로 원전이나 담수화 시설까지 본격적으로 공격할 경우 국가적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대국민 연설 과정에서 오만을 제외한 5개 걸프 국가를 일일이 거명하며 철저한 방위를 약속했습니다. They've been great, and we will not let them get hurt or fail in any way, shape, or form. 하지만 그 후로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유시설과 교량을 공격하자 이란은 곧바로 걸프 국가들의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식수의 90%를 바닷물에 의존하는 쿠웨이트는 담수화 시설까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의 모든 걸 날려버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이미 걸프 국가의 대형 기반 시설 10곳을 보복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형 수출원전 1호인 아부다비의 바라카 원전과 두바이의 태양광 발전소, 카타르의 담수화 시설이 포함됐습니다. 걸프만 전역에 걸쳐 있는 수천 개의 담수화 시설도 언제든지 표적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This region depends heavily on desalination. We have very little other resources of drinking water or natural water altogether, and therefore we see this as a very big threat to people's lives here.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걸프 국가들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발전소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걸프 국가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란이 생존시설까지 공격할 경우 그동안 전략적 인내를 보여왔던 걸프 국가들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이른바 휴전 후 종전 합의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이 미국과 이란에 전달됐지만 이란은 휴전을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국과 사전에 협상한 선박만 선별적으로 통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협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라크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 오션 썬더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라크는 어떤 제약에서도 제외된다며 이란이 선별 개방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해당 유조선은 말레이시아 국영기업의 자회사가 임대한 선박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션 썬더호와 더불어 최근 24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최대 16척이라는 외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이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선박으로 대부분 이란 영토에 가까운 북쪽 좁은 항로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이들의 통행을 통제했다는 건데 이란의 선별 개방 방침 아래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해협 통제권을 공식화하는 발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기존과 같은 항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는 비속어가 섞인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이란의 발언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고문은 어느 한 나라의 실수만으로도 전 세계 에너지 흐름과 국제무역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외에 다른 해상 운송로 역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굳히기에 나서면서 전쟁이 끝나도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특사 파견 등의 방법으로 외교적 교섭에 나섭니다. 또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대신해 대체 경로인 홍해를 이용한 운송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중동 사태 해법을 위해 또 모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경제단체들은 이구동성, 원유 물량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사태 장기화로 원유 수급난이 커지고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으로 인한 수출 기업 위기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가진 비축유를 민간 정유사에 공급하고 해외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이를 교환하는 스와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고가 이제 거의 바닥나기 때문에 주유소 가격의 원가 부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시점이다.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도 원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대체 루트가 있는 산유국 세 나라와 외교적 교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홍해 지역과 사우디 얀부항에 국적선 5척을 투입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 오만, 알제리 3개국이 현재 타겟이 우선돼 있고 같은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운항 자제 경고가 내려졌던 홍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한 원유 운반선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의 봉쇄 위협이 이어지고 있는 곳인데 청해부대가 실시간 위치 확인을 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들이 협력할 방침입니다.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 봉쇄하거나 하면 대한민국 전체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위험을 조금씩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은. 정부는 원유 수급난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에 이어 재택근무 확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이 몰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요금 차등 적용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을 빼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호품 제공과 선박 통과를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검토는 중동 지역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사태 38일째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각각 45일 휴전 이 중재안을 받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초토화 위협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양국의 반응은 없는 거죠. 네, 아직까지 좀 급작스러운 뉴스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재국들 그렇죠. 사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협상이 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최후 통첩 기간을 이제 하루 또 유예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와중에 또 이런 중재안이 나타났다는 점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그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가 이제 중재국들이었는데요. 이 외무장관들이 중간에서 뭐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정황들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제안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검토 단계인데 휴전을 각자가 이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네. 이제 이란과 이제 미국의 몫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것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지금 빨리 이제 불씨를 꺼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중재안 내용이 자세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이란과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재안이 즉각적인 휴전 뒤에 이제 종전합의에 나서자 이 2단계 접근법인데 이런 협상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당장 종전이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양쪽 그리고 또 이제 중재를 하고 있는 중재 국가들 모두에게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누차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전쟁은 이란과 미국이 상당히 회담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음 회담 날짜까지 정해놓은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일방적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굳이 따져보면 국제법적인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피해는 일방적으로 이란이 다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한 상황에서 기분 좋게 종전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또 반대로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굉장한 무리수를 두고 지금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 국민들조차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전쟁이라면 과연 뭔가 여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할 때는 아마도 이게 이제 조금 베네수엘라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지도부를 초토화하고 핵시설들을 무력화하고 군사시설들을 어느 정도 타격하면 이란이 화들짝 놀라서 거의 무조건 항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계속해서 리즘 체인지라는 말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만 그게 사실 이제 속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게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뚜렷한 성과 없이 뒤로 물러나기에는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휴전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양쪽 모두가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띠면서 일단 물러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가지고 보자. 그러니까 그 뒤는 아직은 모르겠고 일단은 서로가 급하니 일단은 휴전을 하고 보자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처음 본 모습은 아니에요. 가자 전쟁에서도 봤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휴전 상태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휴전 상황에서 흐지부지해서 계속 이것을 끌고 가서 우리나라처럼 휴전 상태가 계속 장기화되는
이런 식으로 사실 시나리오가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일단 상황은 급한 불 끄고 보자.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완전한 종전 이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어쨌든 일단 지금은 끝내야 하는 상황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휴전 이걸 이제 원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중재국들이 45일간 휴전을 한 상태에서 그 나중에 종전을 하자 그런 제안을 이제 한 상태인데 지금 이제 그걸 검토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종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협상 내용 중에는 어쨌든 관건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그리고 이란의 핵 개발 뭐 그 문제일 텐데 이걸 과연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거 이제 휴전이 되고 협상이 된다는 이제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란은 이걸 지금 일시 휴전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제 종전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휴전 조건이 아니라 이제 종전으로 갈 경우에 그 단계에서 이것을 논의하기를 바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장기화되는 것을 이번 전쟁 장기화되는 것을 고려해서 이거 지금 하나의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수익 모델로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수익 모델로까지도 좀 생각하고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걸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카드를 버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핵 개발 같은 것도 이제 조건에 분명히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핵 개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것이 핵 개발로 봤을 때 우라늄 농축을 그럼 이란 영토 내에서 하는 걸 허락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몇 년간 뭐 할 수 있겠느냐 영구적으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것도 이란이 좀 포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국 내에서 그러니까 100번 양보를 해서 뭐 뭐 한시적으로 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 이거 이란 체제의 유지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란에 이렇게 되면 교육 과정을 다 바꿔야 됩니다. 핵은 우리의 주권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르치고 있고 핵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우상같이 이렇게 사진 곳도 걸어놓고 교실마다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강경파 지도부 내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란이 가르쳐왔던 학생들의 그런 내용까지 전부 다 바꿔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참 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핵 개발 문제 이거 전부 다 이란이 쉽게 내려놓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네, 핵도 핵이지만 사실 이 해협 문제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카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측의 고위 관계자가 일시 휴전 가지고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입장이 상당히 완강한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지금 이제 이란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뭐 그 주변국들에 대한 공격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상황은 이란이 먼저 공격을 하거나 공격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디터런스, 그러니까 억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하면 그만큼의 보복을 할 거기 때문에 공격하지 말라라고 하는 전략인 것이지 그 자체가 이란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란이 미국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카드는 유일하게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서 유가가 오르고 그 유가가 오르면 미국의 경제가 침체되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압력에 배견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여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열세에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이 이제 유일하게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인데 최종 종전 단계가 아니고 중간 휴전 단계에서 이 카드를 써버리면 이란의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그러면 종전 협상이 끝날 때 봐서 협상이 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한 번 개방을 했는데 다시 또 이것을 폐쇄를 하게 되면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에 가서는 또 국제 여론이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 전쟁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전쟁을 안 한 채로 예를 들어서 45일이 다 지났는데 그러면 45일 동안 국제 해운사들이 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 다시 전쟁이 미사일이 날아다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협상이 결렬됐으니 다시 봉쇄하겠다. 이러면 국제사회가 어디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지금 이 카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번 봉쇄한 거를 이제 다시 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인데 어쨌든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하고 있는 창구가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란의 외무부 아라그치 장관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중동 특사 스티브 위커프 뭐 이렇게 알려졌습니다만은
오늘 이란 외무부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 제안했던 거 15개 안, 그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정상적이고 비논리적이다. 처음에는 이 중재안 가지고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만 예. 어쨌든 이 15개의 안, 미국이 제시했던 그거를 상당히 이제 비판하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예상을 했던 일이죠. 그렇죠. 예.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핵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라늄 농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허용하는 문제,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반출할 것인가, 안에서 어떻게 희석할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또 이제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숫자 문제 이것도 있었고, 대리 조직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다 받아들이면 이제 협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받아들이라는 것은 이란에게는 이제 항복과 다름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예. 그렇기 때문에 협상장에 나가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굴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뭐 협상을 어느 정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란 측 주장이 좀 유리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내 여론을 보면. 예.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 국내 안에서. 거의 매국노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15조 표안 이란이 지금 현 지도부가 받을 수 없는 안이고요. 이란 내에서도 이것 외에 뭐 이란 자체가 내놓은 협상 안까지도 지금 내놓기가 상당히 안에서는 좀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들을 서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지금 너무 완강하기 때문에 중재국들이 아 그러면 그거 말고 일단 휴전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좀 서로 간에 너무 열전을 네. 벌여왔으니까 좀 상황이네요. 냉각기를 갖고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제 시키면서 생각을 해보면 좀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중재국들이 오히려 좀 상당히 좀 초조한 입장으로서 아마 이런 제안들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거부할 걸 알면서도 이전 요구사항에 약간 재탕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이걸 던지면서 좀 명분 쌓기를 하려는 걸까요?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려놓을 호르무즈 해협이랑 맞바꿀 만한 카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어쨌든 미국이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이란은 이 카드를 내려놓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란 국내 여론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민도 납득하지 못하는 공격인데 이란 국민이 납득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이게 이제 하메네이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메네이를 제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악수였다고 보는 게, 하메네이가 살아 있었으면 어떻게든 협상을 하고 체제를 유지를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메네이가 제거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권의 그 누구도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인이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이 협상 상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형식적으로는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가 정말 제대로 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전권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불분명하고, 또 미국과 어떤 대화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내부에서 미국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내부에서는 반역자나 배반자로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전하면서도 사실 나도 그게 참 비현실적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던질 거예요. 그러면 내부에서 이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상황은 미국이든 이란이든 자국이 먼저 나서서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뭐 5년, 6년 이렇게 장기화됐기 때문에 이 전쟁의 피로감 때문에 이제 뭐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상관없이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비등해지기 전까지는 사실 그런 상황은 어렵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 중재국들의 제안을 먼저 받고 그것을 검토해가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이란은 미국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국과 대화하는 것으로 이런 식의 이제 형식을 취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그 휴전안, 중재안 이 속보가 나오기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SNS에 올렸죠. 호르무즈를 열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발전소하고 다리, 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걸 동시에 타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요번에 또 예를 들어서 유예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지금 세 번째까지도 저는 설마 했으면 세 번째까지 유예를 했고요. 요번까지 네 번째 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이제 믿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가장 또 듣기 싫어하는 표현이겠죠. 이제 꽁무니를 또 항상 뺀다 뭐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저는 좀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긴 한데, 그래서 물론 그 사이에 뭐 이 중재안을 대해서 미국이 조금 더 검토를 한다거나 뭐 협상 국면까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만, 뭐 협상 불발 시 그런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저는
이 전보다는 요번이 이제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계속 유예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본인의 뒤도 이제 더 이상 없는 벼랑 끝이다. 그렇게 첫 번째 유예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이제 가능성 뭐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능성 높아졌고 이러면 이럴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란에게 충분한 기회를 나는 더 많이 줬는데 세 번씩이나 기회를 줬고 협상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란이 거부해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번 더 연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해서 그 유예 기간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첫 번째 유예 때보다 두 번째 유예 때보다 세 번째 유예 때 지금에서는 좀 더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뭐 상당히 좀 안 좋은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첫 번째 유예 때보다 활성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민간 시설을 이렇게 공격하겠다 위협하는 거 국제인도법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이란 측의 반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그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뭐 그 이제 국제법상으로 군사 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공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만드는 공장, 군복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신발 만드는 공장은 군화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식량을 만드는 곳은 군량미로 쓰일 수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거기에 적용 안 되는 게 하나도 없겠죠. 모든 민간 시설이 군수 시설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럼요. 모든 시내 도로는 다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이 행진할 수 있는 길이고요. 그럼 뭐 뭐든지 다 그리고 뭐 발전소는 군대도 전기를 쓰기 때문에 그것도 다 군용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약간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의 강도를 점점 높여간다는 것은 그만큼 초조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이 웬만하면 본인의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는 강하게 주장을 하면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사인 간에도 뭐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에 어떤 이제 폭력이나 이런 거 하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뭐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처럼 하면 상대가 굉장히 겁을 먹고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해왔던 거죠. 거래 기술이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매드맨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친 사람,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과거에. 지금 북한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벼랑 끝 전술과도 연결이 돼 있는데 저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라는 두려움이 생기면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질범들이 극단적으로 행동을 할 때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여기서 치고 들어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다가 아니다, 요구를 들어줘. 일단 요구를 들어주고 캄다운 시키자라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본인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의 수위를 높이면 이란이 충분히 겁을 먹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욕설 섞인 이런 반응을 내고 하는 것이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거래와 협상과 이게 안 맞으니까 본인도 이게 지금 이 어떤 감정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왼쪽에 이제 작은 화면이긴 하지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이제 트루스 소셜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욕설이 들어 있고 그러니까 비속어가 들어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오디오로 들으면 다 삐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글씨도 지금 블러 처리해 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어 놨는데 과연 일국의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과연 이걸 썼던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는 뭘까요? 저는 뭐 조급함도 있을 거고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압박에 참 저는 두 개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재국을 통해서 외무장관들이 지금 계속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메시지 교환도 되고 또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하고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관에도 뭐 개인적으로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은 바로는 제가 봤을 때는 보고받은 바로는 아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 생각이 없다고 아마 듣고 나서
이런 좀 과격한 글을 쓰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소식은 아마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협상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서로 간의 의사소통 어디까지 좀 얘기가 되고 있는지는 서로 간의 이제 의견은 중재국을 통해서라도 활발하게 좀 의견이 좀 개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아마 이것을 올렸을 때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보고가 올라온 것이 이란은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어떤 보고를 받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아무리 그런 생각이 보고가 듭니다. 올라와도 예. 그렇죠. 아, 예.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거 추측입니다. 네, 저도. 원문으로도 상당히 원색적인 예. 욕설을 사용하면서 이 예. 미국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반응도 있고 특히 미국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한 2주 전에 미국을 한 2주 정도 다녀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조야의 뭐 국회의원들 또 보좌관들 뭐 의회 관계자들, 국무부 관계자들 그리고 싱크탱크 두루 만나고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한다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인 마가 진영의 사람들도 이건 조금 납득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전략적으로 좀 뭔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전쟁의 목적도 명확하지 않았고 승리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고 또 출구 전략도 불확실한 이런 전쟁을 이제 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과 같은 이제 혼란 상황이 계속 벌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미국의 이제 야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읽혀지는데 하나는 원래 그 굉장히 강경 보수주의자들 그러니까 악의 추계 국가들은 무조건 무력으로 진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소수의 인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존 볼턴 같은 사람들, 과거 우리 잘 기억하시죠? 옛날에 2019년에 북미 대화를 하노이까지 쫓아가서 회방을 놨던. 그러니까 북한과 같은 나라는 절대 협상하면 안 된다. 그랬던 사람. 트럼프 일기 때 좀 어쨌든 뭐 잘 맞는 것 같다가 나중에 또 헤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랬었잖아요. 이제 트럼프와 좀 결별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방향과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존 볼턴 같은 사람들은 강경 보수파지만 그건 일종의 개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강력한 힘으로 응징해야 된다는 것은 개입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미국의 보수 진영, 그러니까 공화당 진영과는 좀 다 색깔이 다른 개입으로 강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미국의 이익이 없는 곳에는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돈은 미국에다만 써야 된다는 거였죠. 그것으로 집권을 했는데 지금 어처구니 없이 본인의 정치적인 슬로건과는 다른 행동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존 볼턴 같은 강경 보수주의자들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소위 이제 예스맨들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일부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밖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존 볼턴 얘기를 엊그저께 들었을 때 이거 너무 부추기는 것 같아가지고 이란 공격을 뭐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면은 뭐 이란 완전히 이제 파괴시켜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상당히 이제 걱정하곤 했습니다만 이 얘기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그 최근 며칠 동안에 이제 어제 오늘 굉장히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요 관련해 가지고 F-15 전투기 미군의 F-15 전투기가 이제 추락을 했고 거기에 탑승했던 2명 중에 1명은 미리 구출을 했는데 두 번째 조종사가 나중에 구출이 됐단 말이에요. 아주 극적으로. 요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는 정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또 수년 내에 영화화 될 수 있을 정도로 기적에 가까운 작전이 일단 미국이 성공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미국의 성과임에는 저는 분명히 보입니다. 특히나 이것은 이제 비용이라든가 인명 피해를 예상했을 경우에는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수백 명이 투입이 됐고요. 많은 또 항공기도 투입해서 뭐 미국은 뭐 동료를 적진에 두고 뭐 떠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뭐 지켰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주목해서 봤던 것은 정보 분야에서 이제 CIA가 이번에 상당히 많은 작전을 했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미 이 사람을 구출해서 육로로 다른 곳으로 이제 지금 이동 중인 것처럼 정보를 흘렸고 그러면서 이제 이란의 어떤 그 포위망을 CIA가 약간 교란 작전에서 분산을 시켰다는 점도 있겠고
또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 또 공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미국과 목표도 다르고 뭐 휴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네타냐후 총리도 기자회견하면서 미국과의 공조가 이상이 없었다 얘기를 했었고 특히나 이스라엘이 이번에 정보를 많이 준 것으로 나오고 이쪽 지역을 공습할 계획이 있었는데 공습을 연기했다는 미뤘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미국 간의 이스라엘 이번에 호흡이 엄청나게 잘 맞은 작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얼마 전까지 저희가 이제 뭐 상륙을 하느냐 마냐 섬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예상치 않게 이란 본토 안에서도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특수부대하고 혁명수비대하고 이렇게 교전이 벌어졌는데 결과는 혁명수비대 쪽에는 많은 사상자가 나는데 미국은 현재 피해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본토 안에서 교전이 벌어졌다는 점이 좀 특이할 만하겠고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본 건 이번에 F-15 이번 전투기를 격추한 것은 이란의 방공망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이제 구출하러 오는 작전 때는 상당히 저속으로 저고도로 날아오는 헬기라든가 미군 비행기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또 한 대도 제대로 격추시킨 게 없거든요. 이란 쪽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요 얘기를 그 미국의 이제 온라인 매체죠 악시오스랑 이제 인터뷰하면서 요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이제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걸 어떻게 F-15를 어떻게 맞췄냐 되게 궁금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는 어깨에 매는 포탄으로 쐈다. 그래서 이란한테는 굉장히 이게 행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그러게요. 아마도 그 굉장히 재래식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저도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지금 미국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 번 출격한 비행기가 한 번 요격당한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출격 중에서 한 번이기 때문에 뭐 확률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제 여전히 이 미국 입장에서는 F-15 같은 최첨단 전투기가 요격을 당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후의 행동에서 굉장히 좀 그 큰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지금 이것이 사실 이제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이제 굉장히 위험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란대로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를 격추시켰다는 점에서 자국이 미국과 항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미국은 미국대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이제 실사판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여전히 그럼 그렇지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하는 또 자신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신감이라고 둘 다 표현했습니다만 그게 자칫하면은 자만심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게 이제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과감한 전쟁을 양쪽에서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제 우려가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희망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이 엄청난 또 전과를 세운 것처럼 잘 포장을 해서 전쟁을 끝내는데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한봉 회장께 그 말씀 여쭌 김에 하나만 더 좀 지금 저 장면 있잖아요. 저 장면이 지금 이제 C-130 수송기가 이제 불타 이후에 이제 지금 이란이 공개한 내용이잖아요. 저거를 이제 이란에서는 구출 작전을 우리가 저지했다면서 이제 그 지금 저 항공기들이 불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는 우리 저거 일부러 폭발시킨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미국 얘기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기가 이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활주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바퀴가 모래에 빠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란이 저걸 격추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구출 작전이 벌어졌는데 그때 들어왔던 비행기나 헬기들은 대부분 다 안전하게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도 굉장히 위험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란 측의 어떤 공격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미국 이제 그 구출을 하러 들어갔던 미국 특수부대원들과 심각한 교전 최소한 그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데 C-130이 2대나 갔다는 거는 진짜 수백 명의 그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투입됐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저게 폭파됐으면 작전이 상당히 위험했었겠네요, 진짜. 그럼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제 바퀴가 둘 다 이 모래에 빠져가지고 이륙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비행기 3대가 가서 이들을 이제 싣고 나오고
저 수송기는 이란 측에서 이제 탈취할 수 있기 때문에 폭발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측 설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이 조금 더 현재까지는 설명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인질 구출 작전으로 이제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가 또 지상군 투입 결심까지 좀 마음을 먹게 되거나 이 확전으로 좀 더 변화할 그런 양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작전이었고요. 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란 본토 네네. 안에서 상당히 이제 위험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공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 이제 뭐 기자회견도 이제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예, 네. 하니까 이것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 결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또 이제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앞으로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투입으로 이루어져서 독이 될지 아니면 정말 미국이 자신감을 얻으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는 일단 지상군 요번에 하여튼 상당히 기적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게 또 계속 이렇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여튼 지상군 투입 또 미군 사상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반드시 꼭 이렇게 지상군을 투입하는 쪽으로 이어지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새벽 2시에 잠시 뒤 이제 3시간여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요번에 이제 조종사 구출 작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은 됩니다만은 그렇게들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더 추가로 얘기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저 정도 본인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넘길 리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자회견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오늘 나왔던 뉴스, 그러니까 양쪽에서 중재안을 수령해 갔다. 이게 수령해 갔다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라 받아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나 이란 모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게 그 종전안이 아니고 이제 휴전안이기 때문에 이 휴전안은 최소한의 명분과 체면만 세워주면 양쪽 다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자신감이 있으면 왜 휴전을 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몰아세워서 종전을 하죠. 이란도 마찬가지죠. 이란도 지금 뭐 계속해서 전쟁을 이제 계속 끌고 가거나 이런 만약에 이제 지금 이란의 겉으로 나온 얘기는 해보자. 장기전으로 가면 결국 우리가 이길 것이고 미국이 수렁에 빠질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미국이 이 체제 보장을 해주는 종전안이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휴전안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양쪽 모두 일단은 전쟁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다만 미국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새벽 2시에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진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대로 진전이 있다면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휴전안이나 중재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일단 긍정적인 메시지는 던질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희망적인 사고를 하는 스타일이고 본인이 던진 것은 아마 잘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됐을 때 굉장한 분노로 또 나타나는 성향이 있고 그리고 이게 시간적으로 이게 우리한테는 밤이지만 거긴 주식시장이 열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마 그것도 좀 감안하지 않을까 싶기도 그러게요. 하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이 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부정적인 뉴스를 아마 주식시장이 있는 중간에는 안 할 거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4시간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란도 완전한 종전을 요구하면서도 또 이스라엘 발전소나 담수화 시설, 또 페르시아만 국가들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도 계속하고 전선을 좀 확대하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후 통첩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발전소, 담수화 시설, 뭐 이제 뭐 교량이라든가 어떤 교통망 같은 걸 공격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란도 자신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우리를 건들면은 지금도 이제 공격을 하고 있지만 전부 다 걸프 국가들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려는 어떤 지금의 어떤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뭐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2배로 보복을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협력하는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보복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커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빅테크 기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AI 기술이나 통신 기술에 의해서 이란의 많은 고위 지휘관들이 좀 암살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 이제 걸프 지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지사 같은 걸 공격하는 건데요.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한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 또 증시에 민감하니까요. 이것이 뭐 걸프 지사긴 하지만 본국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란도 그것까지도 아마 고려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특히 경제에 민감하니까요. 주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이란이 이것을 노리고서 아마 좀 빅테크 기업을 딱 집어서 이렇게 공격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고요. 또 본토까지도 뭐 공격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게요. 이란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제 미사일 사정 거리로는 미국까지 닿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뭐 디에고 가르시아까지 날아간 게 대략 4,000km고요. 그것도 이제 뭐 우주 발사체 기술을 이용한 거 아니냐 뭐 여러 논란이 있는데 미국 본토까지 공격한다면 직접 이제 뭐 미사일 수단이 아니라 뭐 직접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안 좋은 이미지만 뭐 테러라든가 미국의 상징적인 어떤 건물 같은 것들을 어떻게 공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은 이란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도 있고 개입하지 않은 어떤 뭐 개인에 의해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토까지라면 제가 봤을 때 뭐 테러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가장 두려운 것이 그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제 정치에서는 우리 이제 국제 정치를 윤리나 도덕으로 보는 이런 관점들을 굉장히 경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내 정치나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인간 사이의 윤리나 도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제 정치에서는 일단 국가 시스템 자체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근한 예가 바로 이라크예요.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이 독재자로서 군림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든다는 명분하에 부시 정부가 들어가서 이라크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담 후세인을 뭐 생포해서 또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라크는 어떻게 됐냐? 그 이전에 이라크는 국제사회에서 더러 문제는 되긴 했지만 이라크가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또 이라크 국내 정세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독재였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이라크는 소위 이제 거의 무정부 상태에 빠져버리고 미국이 들어가서 이라크를 재건하는 것도 결국은 실패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라크 내에서 민족 간의 분규, 그다음에 쿠르드족에 대한 어떤 박해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심화된 거죠. 이런 상황들이 바로 이제 실패한 국가,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failed stat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제일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국제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란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메네이가 독재자지만 그건 우리의 관점인 거고요. 하메네이가 살아 있었다면 이 전쟁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트럼프의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먹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교전 상황을 보면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서 반격은 하는데 사실상 약속 대련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미사일을 쏜다라고 미리 통보를 하고 쏘는 미사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미리 통보를 하고 미국이 다 방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우리가 보복했다라는 명분만 찾고 실제적으로 미국과 교전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란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 사실 이란에 있는 혁명수비대나 이런 조직들이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것은 이슬람 사회에 있는 외로운 늑대들. 이런 외로운 늑대들은 사실 이슬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 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로 전환되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는 가장 끔찍한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중동 지역 자체도 불안정해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쨌든 총체적으로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보자면 지금 이란하고 오만이 같이 이제 해협 통항 고장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선박의 국적이라든가 선적 화물 종류를 고려해가지고 선별적으로 이제 통과시키기로 했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이란과 오만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요. 그쪽이 이제 영해가 겹치는데 이란이 혼자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 오만을 지금 끼어들인 내막을 보면 많은 배들이 빠져나갈 때 이란 쪽이 붙어서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요즘은 이제 오만 쪽으로 붙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면은 이것을 오만 쪽으로만 이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란과 오만이 이제 같이 관리하면서 뭐 통행료도 이제 같이 걷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협은 운하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 항행이 좀 보장되어야 되는데 오만으로 배가 지금 붙어서 이란을 피해서 가는
배들이 목격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오만을 같이 껴가지고 이거 공동 관리하는 쪽으로 가자는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일본 해운사 선박은 또 호르무즈를 통과했죠. 그러게요. 우리 선박은 언제쯤 통과를 그것도 이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도 약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일본 선적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를 연상하게 되고 마치 일본은 이건 성공했는데 한국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가 또는 정부가 움직이는 흔적은 없고요. 이 선박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국적이라든가 이게 대부분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선박의 국적을 다른 나라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파나마 국적의 선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일본의 선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 있거나 국적이 다른 나라인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은 굉장히 이제 개별적인 사안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게 한 척 두 척 나가는 것이 물론 이란의 선의에 의해서 나가면 좋은데 만약에 어떤 보상을 제공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소말리아 이런 해역에서 우리 배가 납치됐을 때 그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뭐 이게 협상으로 몇십억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으면 한 번은 성공하겠지만 그 돈을 주는 것이 선례가 돼서 더 많은 그 혜택들을 양산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미국 측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절대 그렇게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도 우리 정부가 물론 이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이란 측과 협상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국제 공조를 통해서 어떤 원칙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제 미국하고는 이제 동맹 국가인데 일본은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빠져나갔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정상회담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과연 이거는 일본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하여튼 그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분 함께했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제시한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강화하면서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 수장을 비롯해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민간 시설이 계속 공격당하면 파괴력이 더 큰 보복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요르단 여러 지역에서 요격된 미사일 파편에 맞아 28명이 다쳤습니다. 또 주택 59채와 차량 31대가 파손됐고 공공장소가 영향을 받은 사건은 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전 이후 제가 요르단에 체류한 지 30일이 됐습니다. 최근 요르단을 직접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전쟁 초기보다 더 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의 12개 도시에 대규모 파상 공습을 가해 수십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수장이 이번 공습에 사망했다고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이 확인했습니다. משמרות המהפכה יורים על אזרחים ואנחנו מחסלים את ראשי המחבלים. נמשיך ונצוד אותם אחד אחד. 이란 정부는 지금까지 전국 제약 의료장비 부문 24개 시설이 피해를 받고 박물관과 유적 131곳이 공격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걸프국들을 계속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여러 차례 파상 공습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의 주거용 건물이 공격받으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잇따랐습니다. 이란군은 성명을 내고 앞으로 민간 시설 공격이 반복되면 파괴력이 더 큰 보복 공격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요구에 불응하면 이란 발전 시설과 교량 등 민간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한 것에 맞대응을 공언한 겁니다. ما از ابتدا اعلام کرده بودیم که هر تعرضی به اهداف غیر نظامی با پاسخ مضاعف به منافع دشمن در هر نقطه از منطقه روبرو خواهد شد.
이란군은 다음 단계 공격과 보복 작전은 훨씬 더 광범위할 거라고 위협하며 결사항전 태세로 맞서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전투기 조종사 구출 작전이 실상은 자국의 우라늄을 탈취하기 위한 시도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6일 브리핑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한 미국의 군사작전의 목적이 우라늄 탈취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은 조종사가 숨어있던 곳이 이란 남서부 코길루의 보예르 아흐마드주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미군 항공기가 착륙한 지점은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이스파한 남부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설정한 공격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양측에 2단계 휴전안을 전달했습니다. 먼저 휴전 시간을 갖고 종전까지 나아가자는 아닌데요. 어느 한쪽도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협상이 타결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양측의 적대행위 종식을 위한 휴전 계획안을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습니다. 계획안에는 1단계로 15일에서 최대 45일까지 휴전하면서 추가 접점을 찾고 2단계로 종전까지 나아가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미국 측의 제이디 벤스 부통령,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이란 측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각각 통화하며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어지는 전쟁이 물가, 유가 상승 등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외교적 해결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My first preference was always the path of diplomacy, yet the regime continued their relentless quest for nuclear weapons and rejected every attempt at an agreement. 다만 양국이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역 개방 문제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에 대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이란은 합의를 하더라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절대로 못 믿습니다. 회담을 하는 중간에 벌써 2번이나 공격을 당했거든요. 보증인을 세우라는 건데. 절대적 안전장치를 원하는 이란은 기한 안에 결론을 내리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중재국들은 안전보장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란이 해협 개방과 핵물질 개발에서 한 발 물러서도록 설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협상 불발 시 미국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예고한 데다 이란은 걸프 지역 국가의 담수화 시설 등 핵심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벼르는 만큼 중재국들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까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확전이냐 전격적인 휴전이냐를 가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을 대대적으로 폭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민간 시설도 전쟁에 활용됐다면 공격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제법과 규약은 민간 시설 공격을 전쟁 범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화요일은 발전소의 날이자 다리의 날이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속어를 섞어 올린 이란에 대한 최후 통첩성 경고 메시지입니다. 지난 2일에는 이란 최대 교량이 폭격을 맞은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민간인 100여 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이 전쟁에 활용할 수 있는 발전소나 도로, 담수 시설까지 합법적인 타격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Of course, this administration and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will always act within the confines of the law. But with respect to achieving the full objectives of Operation Epic Fury, President Trump is going to move forward unabated. 하지만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은 국제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제네바 협약 54조 2항은 식량 생산이나 식수시설 같은 민간인 생존에 필수적인 대상물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뉘른베르크 원칙은 도시나 마을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거나 초토화하는 행위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ttack a country's critical infrastructure, energy sector. It would mean that you want to put at risk the whole population.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포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또한 헤이그 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We will keep pressing. We will keep pushing, keep advancing. No quarter, no mercy for our enemies. 민간 시설에 대한 대통령의 위협이 전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은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법의 전쟁 범죄 규정이라는 보편적 규범도 승전국의 도구로 사용되기 마련입니다. 미국이 패전국이 돼서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낮은 현실에서는 힘의 논리가 법의 지배를 압도한다는 것이 국제법이 가진 한계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우리 산업 현장 곳곳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비닐의 주 원료인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생산 공장이 멈춰섰고 영농철을 앞둔 농가도 비닐 대란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비닐 제조 가공 공장입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할 생산기계 5대 가운데 4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비닐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만 가동하는 겁니다. 간신히 확보한 원료도 평소 물량의 5분의 1 수준. 업체는 생산을 이어가기 위해 원료 수급에 안간힘입니다. 평소보다 통화량은 100통 이상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원료라도 구해야지 이제 또 회사의 매출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고 있습니다. 영농철을 앞둔 농촌에서도 걱정이 큽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마늘밭입니다. 지난해 9월 초에 심은 것이라 멀칭 비닐이 씌워져 있는데요. 문제는 올 6월 수확 뒤 새로 할 농사입니다. 한 번 쓰고 나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농사용 비닐 특성상 제때 비닐을 구하지 못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치솟는 가격도 부담이지만 돈을 주고도 비닐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원료 공급이나 비닐이 공급이 안 되면은 참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참 이거 농사를 그만둬야 할지, 우리 농민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비닐값이 과연 얼마 정도 오르겠나 이런 소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빚어낸 원료 공급 차질. 산업계와 농가 모두 하루빨리 중동 정세가 안정을 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수급이 어려워진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 제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아세톤과 신라는 가격이 2배, 또 비닐과 PVC는 30% 넘게 올랐는데 이 값을 주고도 물건을 구할 수 없어 상인들은 이달 말에는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PVC 벽지와 인테리어 자재, 비닐 포장재와 화학약품 매장 천여 곳이 몰린 서울 방산시장. 대부분 제품이 나프타를 주 재료로 하는 석유화학 제품인데 이란 전쟁 이후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톤과 시너, 페인트, 희석제 등 용재료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거의 100% 올라가는 게 많아요. 100%? 꼭대기로. 오늘 물건을 한 도람을 샀어. 겨우 그것도 하나 뺏었어. 그러면 내일은 또 단가가 또 틀려. 그래가지고 꼭대기로 올라가요. 합성 수지로 만드는 PVC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먹구름 낀 건설 경기에 손님을 빼앗길까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도 없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15%에서 20%인 것 같아요. 15에서 20%서.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더 오른다는 거죠. 손님들한테 요번에는 그냥 해드리고 다음에 오시면 인상가에 적용해서 판매를 한다. 여기에 기름값과 함께 화물 운송료가 오른 데다 1,500원대 고환율 속에 목재와 알루미늄, 철제 제품까지 최고 가격이 30% 뛰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지난 외환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문제는 비싼 값에라도 팔 물건을 구할 수만 있으면 다행이라는 점입니다. 나프타 수급난에 제품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남은 재고도 이달 안에 바닥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가격 오르는 건 그렇다고 쳐도 물건이 원단 자체가 공급이 안 되면 해낼 수가 없는데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원단이 비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가공이라든가 이걸 못하는 거죠. 발주가 들어와도. 나프타 수급난에 석유화학 업체들도 일부 공장을 셧다운하거나 정비에 들어가면서 공급난은 더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이 더 길어진다면 위기가 우리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으로 일부 의료용품의 공급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생산과 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와 주사침, 수액 세트, 혈액 투석제 통 등 6개 품목의 공급 상황을 중점적으로 관찰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에 대한 현장 우려가 있는 약통과 약 포장지, 의료 폐기물 봉투 등 5개 품목을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집중 관리 품목의 선점이나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개입해 행정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90원대를 넘겨 2,000원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90.39원으로 어제보다 6.6원 올랐습니다. 또 경유 가격도 어제보다 7.04원 오른 1,968원을 기록했습니다. 중동 사태를 둘러싼 허위 조작 정보, 이른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비축유가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김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입니다.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니다. 무려 9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름이 울산에서 저장하고 있는 기름이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항적 경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으로 건너갔는지 아직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발언이 나오자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전 씨를 허위사실 적시,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공동체 위기를 사익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점매석, 가짜 뉴스 등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전 씨는 의혹을 제기한 것뿐이라며 반발했는데 정정 보도해달라라고 해야 되지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요? 뭐라 했으면 신속 수사하라고요? 이게 범죄입니까? 경찰은 조만간 전 씨를 소환해 발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비슷한 주장으로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고발한 또 다른 유튜브 계정 3곳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중동 관련 가짜뉴스 전담팀을 편성해 인터넷에 허위 정보가 올라오면 삭제, 차단 요청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만 이런 사례가 29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뜻과 무관하게 발생한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재명 정부 들어 4차례에 걸쳐 벌어진 거로 조사된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 사건. 이 대통령은 최근 합동수사 결과를 국무회의의 화두 가운데 하나로 꺼냈습니다. 민간인 3명 외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까지 연루됐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개인적인 대북 도발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조치들은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측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정부의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1월 국무회의 때 있을 수 없는 일. 3.1절 기념사에 심대한 범죄 행위란 표현에서 한 발 더 나가 유감이란 단어를 직접 사용한 겁니다.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마저 더 흔들려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풀이됩니다.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다음 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을 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인내심을 갖고 먼저 손을 내밀겠다는 이 대통령의 대북 구상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못 박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북한 국가 수반은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거라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올린 담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장이 밝힌 국가 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 부장의 담화 형식을 빌어 김 위원장이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동 전쟁 이후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이 내일 한자리에 모입니다. 7개월 만의 회동인데요. 민생을 위한 협치의 물꼬를 트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고유가 고환율 등 민생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여야 대표와 회동에 나섭니다. 2달 전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던 만큼 지난해 9월에 이어 7달 만에 열리는 두 번째 만남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여야 정이 머리를 맞댈 테이블엔 우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26조 2천억 원 규모 전쟁 추경안이 오를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여야의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전망인데 각 부처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원화 가치를 더욱 낮춰 오히려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거라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태양광 사업 지원 등 불필요한 20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과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추경에 포함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오찬 회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제대로 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사전 의제 조율은 없다고 예고한 만큼 조작 기소 국정조사와 개헌 등 첨예한 쟁점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에 이견이 없을 거라며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개헌 정족수를 위한 최소 이탈표 10표가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결국 이번 여야정 회동은 민생 회복은 물론 경색된 전국에도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 수도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연일 새 과시에 나서는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이 장동혁 지도부를 질타하는 공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으로 달려간 민주당 지도부, 현역 의원들이 관중석까지 빼곡히 메우면서 현장 최고위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GTX 등 30분 교통망 조성과 글로벌 반도체 수도 육성, 신혼과 고령, 1인 가구 맞춤 주거 지원 등 공약도 촘촘하게 소개했습니다. 일 잘하는 지방정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곳 경기도에서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삽니다. 정청래 대표는 경기지사 예비후보 3명을 이끌고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골고루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의 가치인 이 서민들,
어려우신 분들 삶을 보다듬고 민생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긴급 전쟁 추경이야말로 바로 그런 수방수 역할을 해내야 할 것 같고요. 미소 띈 얼굴인 것 같고요. 이 분위기가 잘 이어지도록. 대통령께서 4월 2일 그 전쟁 추경과 관련된 예산 우리 당에 요청을 하셨고 국회에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 후보들도 서민들의 애환들을 잘 담아서 같은 날 인천으로 향한 국민의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선 중진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민심이 차갑다 못해 빙하기라며 비상체제 전환을 언급했는데 장도혁 대표는 비공개 때 말하자고 일축해 회의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민심이 우리 당에 드리는 최후의 통첩입니다. 중앙이 변하고 혁신한다는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우리 후보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그동안 인천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한 시간에 우리 당내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는 회의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의 정책 천원주택이 인구위기 반전을 이뤘다고 띄우며 당 공약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핵심 승부처 서울시장을 두고는 여야 모두 민주당 정원호 예비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경쟁자 박주민 후보는 정 후보 측이 이미 가공된 여론조사를 대거 유포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견제구를 날렸고 국민의힘은 칸쿤 출장을 언급하며 혈세를 우습게 알고 시민을 기만하는 서울시장 부적격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장은 4파전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가처분에 항고했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민주당 주자 김부겸 전 총리는 연일 박근혜 마케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SNS에 박 검사의 위증과 진술 회유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확인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검사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연어 술 파티나 진술 회유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최근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와 당시 교도관 증언을 통해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법무부는 박 검사가 맡고 있는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는 오는 29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약 석 달 만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으로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사실 오인 등이 있었다며 이를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은 걸 두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거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내란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또 중형을 더하는 게 형벌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18분간 최후 진술에 나섰는데 명백히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당시 출석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도 없었지만 논란이 있는 공수처에서 영장을 받았고 체포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의 기소는 정치적으로 올가미를 씌운 거라며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처음 배당을 받은 사건이자 처음으로 변론을 종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개입하려 시도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영빈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를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검법 2조 1항 13조에 따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본인이나 타인의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수사기관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덧붙였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의 추가 명품 수수 정황을 파악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씨의 명품 수수 정황을 확인, 제공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관저 공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 한 패션업체 대표가 김 씨에게 디올 의류를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고 압수수색 영장엔 김 씨의 알선 수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경찰이 대리비 현금 제공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과 매수 및 이해 유도 혐의로 김 지사의 집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북 전주시 한 식당에서 청년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리비 명목으로 한 명당 2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자신의 불찰을 인지하고 1시간 만에 현금 68만 원을 회수해 이튿날 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탈당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징계 절차 개시 후에 심사 절차 종료 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장 의원은 민주당 당규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복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 2년 연속으로 10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나라 빚이 130조 원 가까이 늘면서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1년간 정부가 벌어들인 총 수입보다 쓴 돈인 총 지출이 104조 2천억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며 두 차례 추경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충격 극복을 위해 나라 돈을 더 많이 풀었다는 설명입니다. 2년 연속 100조 원 넘는 적자가 났고 지난해 적자 규모는 역대 4번째로 큽니다.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재작년 4.1%보다 줄었습니다. 총 지출을 줄이는 소극적 재정 운용보다는 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이 6년째 3%를 넘으면서 재정 관리가 헐거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과감하게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지출 구조를 통해 아끼는 것이 재정 기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나라 빚이 130조 원 가까이 늘며 1,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포인트 증가한 49%를 기록해 50%에 육박했습니다. 1인당 국가 채무는 약 2,524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가 자산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힘입어 360조 원 넘게 증가하며 3,58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고인 18.8%를 기록하며 자산이 244조 원 증가했습니다. 국가 부채는 186조 원 늘어난 2,77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에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 호황을 맞은 가운데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내일 오전 지난 1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이 110조 원, 영업이익은 4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40조 원을 넘어선다면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인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의 2배를 웃돌게 됩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이용해 상속 공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확인되자 정부가 실제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나 주차장업 등을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정부 조사 대상 25곳 중 44%인 11개 업체에서 가업 상속 공제 남용 소지가 발견됐다며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주차장업 등 일부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 등 음식점업도 적용 배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낮에 대전 도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이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연이어 골목길에 도착합니다. 잠시 뒤 구급차는 피해 여성을 태우고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대전 괴정동에 있는 빌라 현관 앞에서 40대 남성이 4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우선은 그 아주머니께서 피를 많이 흘리시면서 쓰러져 계셨는데 119 구조대원하고 경찰분들 오셔가지고 응급처치하시고. 지나가던 시민이 현장에서 범행을 제지했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가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남성분이 뭘 휘두르는 것 같은데 그게 멀리서 보니까 반짝이어갖고 아마 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저희 대표님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팔과 엉덩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였지만 그동안 별거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는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아내를 찾아왔고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오늘 오후 한때 호남과 대구 경북 지역에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골프공만한 우박도 확인이 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작물 피해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마치 해가 곧 저물 것처럼 대낮 도심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곧이어 빗줄기와 함께 하얀 알갱이가 하늘에서 요란하게 떨어집니다. 다름 아닌 우박입니다. 주택 마당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이 마치 골프공처럼 통통 튑니다. 오후 2시쯤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에 5분 남짓 우박이 몰아쳤습니다. 주차장과 도로는 쏟아진 우박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우박에 우수수 떨어진 벚꽃으로 바닥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짧게 비하고 같이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작은 건 한 1cm, 2cm, 뭐 큰 게 제가 큰 거 하나 골라온 게 한 3cm 정도 되더라고요.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갑작스러운 비와 우박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막 개화기에 접어든 만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게 쏟아졌는데 차 위로도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놀랐어요. 이게 높은 데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파리가 넓은 것들은 좀 뚫릴 수도 있고. 우박은 광주와 전남, 전북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에 걸쳐 쏟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챔피언 결정전 2차전 판정 논란 이후 대한항공을 상대로 완승을 따냈습니다. 분노를 기폭제로 쓰라는 블랑 감독의 말이 3차전 코트 위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판정 논란으로 독기에 가득 찬 현대캐피탈 주포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외국인 주포 레오가 8점을 올린 1세트 팀 공격 성공률이 무려 80%를 찍었습니다. 결국 9점 차 압도적 승리. 2세트 들어 대한항공이 추격에 나섰지만 현대캐피탈 기세가 훨씬 강했습니다. 레오는 17대 19에서 퀵오픈으로 득점해 서브권을 가져온 이후 강력한 서브로 대한항공 리시브를 흔들어 결국 2점 차로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3세트에선 레오와 허수봉이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24대 24에서 레오의 후위 공격으로 앞서간 뒤 허수봉이 퀵오픈으로 상대 터치아웃 득점을 챙겨 경기를 끝냈습니다. 완승의 원동력은 역시 분노였습니다. 2차전 때 레오의 서브가 득점으로 인정됐다면 승리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아웃으로 판정돼 듀스 접전 끝에 패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배구연맹에 재심을 요청했는데 이날 경기에 앞서 정독으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Creo que lo que pasó en los dos partidos anteriores, en lo personal para mí fue motivación, ¿no? Creo que mi condición física está mejor que durante toda la temporada. 챔피언 결정전 4차전은 분노가 덜 풀린 현대캐피탈 홈에서 다시 열립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마지막 경기까지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친 여자 프로농구가 정규리그를 마치고 봄 농구에 돌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리그 MVP는 KB 박지수가 차지한 가운데 4강에 오른 팀들은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화끈한 입담 대결을 펼쳤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득점 3위, 리바운드 2위, 블록슛 1위에 오른 박지수와 어시스트 1위를 차지한 허예은, 3점슛 1위에 득점도 4위에 오른 강희슬까지 어느 시즌보다 예측이 힘들었던 여자농구 올 시즌 MVP는 우승팀 KB 선수들의 치열한 집안 싸움 끝에 대들보 박지수가 5번째로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저희 팀이 약간 경사라고 느껴질 정도로 기분이 좋은데 그만큼 좀 각 포지션에 자기 역할을 정말 잘해주는 선수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마지막 경기까지 주인공을 가리지 못했던 봄농구 티켓은 KB와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삼성생명의 4강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MVP 후보 3명이 모두 출격하는 정규리그 1위 KB는 강력한 우승 의지를 드러냈고 벚꽃이 만개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수들이 실력을 만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저희 플레이오프 막차를 탄 우리은행은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어쨌든 여자농구를 좀 더 재밌게 플레이오프에서 좀 박터지게 해가지고 좀 재밌는 경기를 하도록 저는 예상을 깨고 정규리그 2위를 차지한 하나은행은 봄 농구에서 다시 한번 돌풍을 예고했고 4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도 결승 무대를 밟지 못한 삼성생명은 올 시즌만큼은 다를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플레이오프는 사실 축제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마음 편히 좀 놀면서 한다는 생각으로 좀 편안하게 경기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4년 연속 3등에서 계속 머물러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좀 징크스를 좀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언론사와 농구 팬들의 사전 설문조사에서 우승팀으로 KB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가운데 여자농구 플레이오프는 KB와 우리은행의 대결로 막을 올립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는 시즌 초반 뚜렷하게 약해진 마운드 때문에 각 팀이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오랜 침묵과 경쟁을 뚫고 1군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전히 최하위 키움의 2승 가운데 1승을 책임진 선수. 오랜 야구 팬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이름 배동현입니다. 지난 1일 SSG를 상대로 선발로 나와 5회까지 무실점하며 무려 5년 만에 통산 2번째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한화 2군에서 29와 3분의 2이닝 1실점을 찍고도 1군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지난해 2차 드래프트를 거쳐 키움 유니폼을 입고 올 시즌 선발 한 자리를 꿰찼습니다. 배동현은 타격 부진을 겪고 있는 두산을 상대로 2번째 선발승 사냥에 나섭니다.
꾸준히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이라도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연습했습니다. 그냥 노력하고 1년을 통틀어서 봤을 때 계속 1군에 남아있는 선수가 되고 싶고요. 유망주가 계속 등장하는 LG 마운드의 샛별은 우강훈입니다. 2년 전 롯데에서 데려온 우강훈은 사이드암에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빠른 공과 낙차 큰 변화구를 앞세워 4경기 연속 무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3타자를 상대해 삼진 7개의 볼넷은 1개. 말 그대로 철벽입니다. 팔 각도가 낮고 직구를 그렇게 똑바로 잡는 편이 아니어서 좀 틀어서 잡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T가 2019년 1라운드 1순위를 뽑은 전용주도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감격의 프로 첫 승을 거뒀고 5경기에서 단 1실점으로 팀이 그토록 원했던 왼손 필승조에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타고 투저 속에 5.20까지 치솟은 평균 자책점. 마운드에서 새 얼굴의 활약은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이 린샤오진, 한국명 임효준과의 과거 논란에 관해 7년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대헌은 소속사를 통해 그동안 여러 논란에 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선수촌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해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는데 당시 임효준은 춤추면서 자신을 놀렸고 이후 훈련에서도 놀리는 것을 멈추지 않아 무시와 조롱으로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구름의 뒤를 따라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함이 감돌았는데요. 내일은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서울 아침 기온이 3도, 광주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7도에서 9도가량 낮아지며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특히 태백과 강원 산간 등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14도, 대전 13도, 대구 14도에 머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위 속에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고 인천은 황사로 인해 한때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또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주말에는 날이 무척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